갓 지어낸 하얀 쌀밥, 보글보글 끓는 찌개, 맛있게 구워진 고기, 시원한 육수의 밀면. 보기만 해도 입맛이 도는 음식들이죠. 그런데 만약 이 음식들이 전부 차갑게 식어버리거나 미지근해진다면 우리가 원했던 그 맛을 느끼기 어려울 텐데요. 바로 온도가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온도를 잘 이용하게 되면 고기도 맛있게 되고 또 음식도 맛있게 되고. 맛있는 커피만 있는 게 아니라 식어서도 맛있는 커피가 있어요. 뜸을 들일 때 온도가 낮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정감 있게 온도가 낮아지니까 훨씬 수분과 조화로 인해서 그 맛이 좋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마다 가장 맛있는 온도는 따로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음식과 온도, 그리고 맛의 상관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신경을 코에 집중해서 열심히 무언가의 향을 맡고 있는 남자. 바로 커피 큐그레이더 서필훈 씨입니다. 쉽게 말해 커피 감별사로서 원두의 품질과 향미의 특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커피 평가할 때는 이렇게 눈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커피 샘플들을 각각 컵에 갈아서 마른 향을 맡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제 젖은 향을 맡고 그 다음에 가루를 걷어내고 이렇게 식으면서 온도에 따라서 커피 품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게 됩니다. 보통 한 뜨거운 물 붓고 40분 정도를 계속 체크하면서 이제 최종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커피는 온도에 따라 그 맛과 향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 특징. 그래서 커피를 평가하는 커핑 작업에도 1시간 이상 소요되는데요.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를 추출한 직후부터 그 커피가 완전히 식을 때까지 시간차를 충분히 두고 맛과 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크하는 것이죠. 실제로 커피가 95도 이상 뜨거울 때는 그 안의 성분들이 충분히 녹아나오지 않아서 밋밋하고 싱거운 맛이 나기 마련. 일반적으로 70도에서 80도 정도로 식었을 때 가장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커피는 무조건 뜨거울 때 마셔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분들 성격이 좀 많이 급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는 뜨거운 맛에 먹는 거야 혹은 막 뜨거울 때 안 먹으면 맛이 없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뭐 식으면서 굉장히 그 온도에 따른 다양한 맛들을 그때그때 다르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커피 맛을 더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코나 혀 같은 사람의 감각기관은 커피가 어느 정도 식어야 더 섬세한 맛과 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커피의 맛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로스팅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죠. 여기서 로스팅이란 생두에 열을 가해 원두로 볶아내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이때 로스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커피의 풍미가 크게 달라진다고 하죠. 로스팅에서 진행될 때 여러 가지 구분, 배전도라고 하는 단계별 구분이 생기는데 보통은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 정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약배전 커피는 그 커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맛들 중에
조금 뭐랄까 새콤달콤한 산미가 많이 부각되는 편이고요. 강배전 커피는 산미는 많이 줄어들고 쓴맛 그리고 약간의 어떤 바디감이라고 해서 입안에 만들어주는 어떤 촉감 같은 것들을 증대시켜 줍니다. 이처럼 로스팅 정도에 따라 커피의 맛이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생두에 열을 가하면 여러 가지 성분들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다양한 풍미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어느 정도의 열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단맛과 쓴맛 그리고 신맛의 정도와 배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로스팅할 때 가해지는 열은 160도에서 280도 사이. 좀 더 신맛을 원할 때는 약한 온도, 좀 더 쓰고 풍부한 바디감을 느끼기 원할 땐 그만큼 강한 온도에서 볶아주는 것이죠. 이제 콩마다 크기도 다르고 조밀도도 다르고 수분 함량도 다르고 이제 만들어내고 싶은 배전도나 맛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화력 조절을 계속 해가면서 로스팅을 하게 됩니다. 로스팅 단계가 진행될수록 생두의 색깔은 녹황색에서 노란색 그리고 갈색 순으로 점점 짙어지는데요. 원두 콩들이 골고루 볶이고 있는지 또 적당량의 열이 가해지고 있는지 원두의 색깔을 수시로 확인하며 온도를 세심하게 조절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색깔이 노란색이 되고 옅은 갈색으로 넘어가고 있어. 일 1차 로스팅이 끝나면 냉각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원두의 열을 빠르게 식혀줌으로써 다양한 풍미가 콩 조직 속에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쇠를 단련할 때 그냥 일반 실온에 그냥 식히는 게 아니라 찬물에 넣어서 어떤 온도에 충격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식혀야 커피가 맛있고 오래 갑니다. 로스팅 온도가 200도에 가까워지면 1차 크랙, 즉 원두의 갈라짐 현상이 일어나면서 생두의 외피가 벗겨집니다. 이때 산미가 가장 두드러지면서 약간의 단맛과 쓴맛이 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배전에 최적화된 온도로 열을 더 가해주면 가장 조화로운 맛을 내는 원두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한 200도 정도 되면 2차 크랙이 시작돼요. 2차 크랙이 일어난 후 일정 온도의 열을 더 가해주면 강배전 원두가 되는데요. 스테이크로 치면 웰던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볶아주는 것이죠. 이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각 배전도에 따라 가장 최적화된 온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온도를 얼마나 세심하게 맞춰주느냐에 따라 커피의 품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로스팅 온도를 얼마나 세심하게 맞추냐에 따라 커피의 맛이 달라지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커피를 추출할 때 물의 온도가 중요한데요. 물의 온도가 100도씨 이상 높으면 잔미가 섞이는 반면 미지근한 물로 추출할 경우 커피의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지 못해 풍미가 떨어진다고 하죠. 이런 이유로 커피를 추출하기 가장 적당한 온도는 90에서 95도가 됩니다.
맛있는 커피 객관적 기준도 있고 주관적인 기준도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 기준이라고 한다면 뭐 풍부한 산미와 복합적인 맛을 갖고 있는 잘 로스팅된 신선한 커피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또 사랑하는 사람과 마시는 커피라든가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산지에 직접 방문해서 이제 생산자와 어떤 우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커피들 마실 때는 굉장히 또 각별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커피의 맛은 단지 원두의 품종이나 원두를 추출해내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두를 볶아 커피를 추출해내기까지 최적의 온도를 찾아가는 정성을 통해 최상의 맛이 빚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커피 한 잔에 담긴 온도의 미학 아닐까요? 우리 선조들의 음식 문화에서도 맛있는 온도의 비밀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김장입니다. 김장은 추워지기 시작하는 11월 무렵 겨우내 먹을 김치를 담가 땅속에 묻어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겨울에 먹을 채소를 미리 저장해 두던 것에서 이런 독특한 문화가 생겨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담그기 시작한 건 삼국시대 때부터. 하지만 지금처럼 각종 향신 채소를 넣어서 담근 김치를 먹기 시작한 건 조선시대 후기 무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치는 실제 중국의 시경에서 최초의 원형을 그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경이 3000년 전에 절하는 저체에 대한 내용으로 김치의 원형을 보고 있습니다. 1600년대에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고추가 실질적으로 김치에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실질적으로 통배추, 안에 속이 꽉 찬 결구형 배추를 우리가 먹었을 때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역사를 갖고 있고요.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특성이나 계절의 특성에 따라서 그 김치가 다양하게 바뀌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김치를 담가 먹기 시작한 선조들은 오랜 경험 끝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김치를 적당한 온도에서 발효시키면 신맛이 적절히 우러나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김치가 가장 맛있어지는 온도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김치 맛을 평가하는 관능 평가에 따라서 최적의 그 발효 온도와 최적 기간을 그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최적의 발효 온도는 6도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적의 발효 기간은 그 김치를 담근 지 겨울에는 4에서 7일, 그리고 봄과 여름에는 3에서 5일 정도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최적화된 온도로 발효를 했을 때에 그 발효된 이후에는 영하 1에서 2도의 온도에 보관을 하는 것들이 좋고요. 그 최적의 온도를 유지한 김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은 김치의 보관의 상태보다 그 유산균의 수가 100배까지도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원래 김치를 갓 담갔을 때의 산도는 pH 6.5 정도. 배추와 양념의 겉도는 맛만 느껴지죠. 하지만 이 김치를 발효시키면 약 6도씨에서 각종 유산균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류코노스 톡균이 김치 특유의 신맛과 톡 쏘는 맛을 내게 됩니다. 김치가 가장 맛있게 익는 온도가 6도씨인 셈인데요. 이 최적의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어떤 방법을 이용해 왔을까요? 일반적으로 항아리라고 해서 장독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독에 보관하는 이유는 그 미세한 숨구멍이 만질 때부터 생겨나서 발효 온도와 그리고 발효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면서 온도를 일정 기간 그리고 장기 보관을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흙을 곱게 빚어 13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낸 옹기들. 그 겉표면에는 수많은 기공이 생겨
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용기에 김치를 담아 약 70cm 정도 파놓은 땅에 묻어두었는데요. 이때 땅속의 온도가 0도에서 1도 사이로 유지돼 김치의 싱싱한 맛을 길게는 1년까지 지켜줍니다. 그런데 같은 김장독이라도 지역마다 그 생김새가 저마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추운 북부 지방 쪽 옹기는 입구가 큰 일자형인 반면 아래 지방일수록 입구는 좁고 배가 볼록한 형태.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남부 지방으로 갈수록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일조량을 조금 많이 받는 곳에서는 그 입구가 많이 작은 독의 형태였고요. 그리고 배의 크기가 조금 큰 그 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부 지방의 경우에는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일조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입구가 큰 독을 사용해서 지역별의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 저장을 다르게 일정 기간 동안 장기 보관을 하기 위한 그 독의 사용 수임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1년 4계절 싱싱하고 아삭한 김치를 먹기 위해 자연의 원리를 최대한 활용해 온 것인데요. 오랜 세월에 걸쳐 찾아낸 김치의 맛있는 온도는 갈수록 더 고도화되는 냉장 기법을 통해 더 살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김치 못지않게 즐겨 먹는 음식으로 육류를 빼놓을 수 없죠. 이곳에서는 산지에서 소와 돼지고기를 공수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육류를 더 신선하고 맛있게 먹는데도 온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갓 도축해서 가져온 육류는 부위별로 잘 손질한 다음 3, 4일간 최적의 온도에서 숙성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고기를 금방 도축하잖아요. 그러면 사후 경직이라고 해서 얘네들 근육이 모두 다 싹 숙주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줘야만이 육질이 연하고 육즙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 숙성시킵니다. 이것은 돼지의 삼겹살을 굽기 좋은 크기로 잘라둔 건데요. 선홍빛이 감도는 육질만 봐도 고기의 품질이 상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거 담을 때는요, 고기하고 붙으면 색깔이 변하고. 이제 고기 덩어리가 서로 붙지 않게 잘 배치한 다음 냉장고에 넣어 숙성시킬 차례인데요. 이때 냉장 온도는 0에서 1도씨 사이로 맞춰둡니다. 이렇게 저온에서 숙성시켜야 세균 번식을 막으면서 근육의 단백질을 잘 분해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고기의 각종 효소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육질이 부드러워지는 연육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온에서 최소 3일 이상 숙성시킨 고기를 구울 때도 세심한 온도 조절이 필요한데요. 특히 기름층이 두꺼운 돼지고기의 경우 반드시 500도씨 이상 되는 고온에서 초벌구이를 해줍니다. 이렇게 고온에서 초벌을 하는 이유는 하나, 기름기는 빼주되 맛있는 육즙은 근육 사이에 가둬두기 위함인데요. 이로써 돼지 잡냄새 없이 육즙의 풍미는 더해집니다. 초벌구이를 마친 고기는 불판에서 다시 한번 구워 먹어야 하는데요. 이때도 적정 온도는 따로 있습니다. 불판의 온도를 220에서 260도 사이로 맞춰야 고기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는데요.
초벌 이후에 우리가 완전히 구워서 드시기 바로 전에 그 온도는요, 불판의 온도가 220도에서 250, 60도 요 사이에서 굽는 게 가장 맛있는데, 그때는 돼지고기는 한 75도씨 정도 돼야 우리가 아주 알맞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온도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손을 가까이 댔을 때 4, 5초 이상 견디기 어려운 온도로 불판을 달군 후 고기를 다시 구워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초벌 구이할 때 생겨난 육즙이 밖으로 빠지지 않고 고기 사이사이에 골고루 퍼져나가면서 풍부한 식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음식을 만들 때는요, 그 음식마다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고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퍼석거린다든가 아니면 질겨진다든가 또 아니면 육즙이 아주 잘 나온다거나, 이것이 다 온도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잘 이용하게 되면 고기도 맛있게 되고 또 음식도 맛있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커피 한 잔을 맛있게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한 온도 조절이 필요한지, 단 1도의 차이가 맛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 수 있었죠. 또한 우리가 즐겨 먹는 김치와 육류에도 발효와 숙성이라는 온도의 과학이 숨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는 만큼 음식 온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맛있는 온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떤 연구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주식이라면 역시 밥을 빼놓을 수 없죠. 이곳은 다양한 쌀을 도정하고 판매하는 정미소입니다. 벼나 보리 등 곡물을 도정해주는 정미소가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건데요. 곡물의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 사람들에게 보다 다양한 쌀과 곡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정미소는 시골에서 농민들이 수확한 벼를 수매해서 쌀로 가공해주는 일종의 도전 공장이죠. 이 정미소도 컨셉을 도심 속의 정미소, 소비자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가까이 와서 직접 보고 원하는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그런 정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미소는 단순히 쌀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쌀을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지, 기호에 맞는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내 입맛에 맞는 쌀을 고를 수 있을까요? 어서 오세요. 예. 쌀 사러 오셨어요? 네. 집에 혹시 가족이 몇 분이세요? 4명이요. 저희들 쌀 보면 찰진 맛이 있고, 그리고 좀 담백한 밥맛, 그리고 찰지면서도 좀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밥맛 세 가지가 있거든요. 찰기도 좋지만 먼저 쌀의 양부터 그에 따른 보관 일자까지 꼼꼼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밥맛을 좌우할 찰기의 정도를 살펴야 하죠. 밥맛이 그대로예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선 건강과 식감을 위해 다양한 곡물을 섞어 먹을 수 있는 비율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보통 처음 현미를 드실 때는 친구들 많이 드세요. 특히 쌀을 고를 때 주의 깊게 볼 것은 바로 도정입니다. 즉 많이 깎을수록 맛은 도정은 좋은데 타작한 벼나 보리, 현미 등 곡식의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분도가 낮을수록면 덜 깎아내면 그 횟수에 따라 밥의 거칠기나 영양, 맛, 그리고 소화작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현미를 쌀로 만들어드리는 과정이죠. 그런데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현미를 좀 더 세분화해서 5분도, 7분도, 9분도, 그리고 100미까지 세분화해서 도정을 해드립니다.
도정에서는 쌀론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를 1분도의 현미라고 합니다. 이후 정도에 따라 5분도미, 7분도미, 9분도미, 100미로 나뉘는데요. 5분도미는 쌀론층이 50% 정도 제거되고 7분도미와 9분도미는 각각 70%와 90% 제거됩니다. 각종 영양소가 담긴 쌀론이 얼마만큼 벗겨지는지에 따라 밥맛과 영양 섭취량이 다르게 나타나죠. 도정을 많이 할수록 형태는 백미에 가까워지는데요. 도정 횟수가 적으면 밥맛은 조금 감소하지만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정 횟수가 많으면 밥맛은 좋아지지만 영양소 섭취가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밥맛을 찾아주는 정미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박재현 씨의 특별한 직업 덕분입니다. 그는 현직에서 활동하는 밥 소믈리에인데요. 쌀의 특성을 이해하며 품종을 고르고 밥의 맛을 감별하는 쌀 연구가인 거죠. 쌀은 재배부터 수확까지 생산, 유통까지 전 단계가 굉장히 펼쳐져 있습니다. 그 밥소믈리에는 땅에서 벼를 심는 순간부터 수확을 해서 유통하는 과정까지의 모든 과정을 총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쌀을 쉽게 말해 쌀의 각각이 가진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좋은 밥을 내기 위한 어떤 레시피나 밥맛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밥맛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밥 짓기는 어떨까요? 실제 박재현 씨는 더욱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고 하는데요. 밥 소믈리에가 연구한 밥 레시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에 준비한 쌀을 씻어냅니다. 이를 샘이라고 하는데요. 물에 담가 약 두세 번 정도. 이때 너무 오랫동안 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쌀겨 가루나 불순물이 쌀에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씻을 경우 밥맛이 떨어지게 되죠. 다음으로 쌀 불리기. 쌀 불리기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30분 이상부터 1시간 30분 내외를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밥은 짓는 순서나 방식에 따라서 그 맛이 크게 좌우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요소는 바로 밥을 짓는 도구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요. 열을 전달하는 전도체에 따라 쌀이 밥으로 조리되는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전기밥솥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밥맛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돌솥밥, 최고 좋은 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솥밥이 왜 좋으냐 하면은 뜸을 들일 때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구의 두께, 전도체 두께 때문에 그러면 열과 수분의 조화가 돼서 밥맛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냄비밥. 냄비밥도 좋긴 좋지만 돌솥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도구에 따라서 밥맛이 달라집니다. 맛있는 밥의 핵심은 바로 밥의 찰기, 다시 말해 수분 함량입니다. 그리고 찰기를 결정짓는 건 밥 짓는 물의 양, 그리고 불의 온도. 이 온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도구가 중요한 겁니다. 밥이 되는 과정은 크게 호하기, 안정기, 뜸들이기로 나뉩니다. 처음 가열할 땐 화력을 강하게 조절하는데요. 이때 소단의 온도가 약 98도가량 급격히 오르며 흡수와 팽창, 그리고 호화가 이루어집니다. 호화란 쉽게 설명하면 쌀의 전분이 익어 밥이 되기 시작하는 때를 말하는데요.
대략 10분 동안 빠른 호화 시기를 지나면 전분의 분자가 분산되며 끓어 넘치게 됩니다. 이때 화력을 중으로 낮춰 15분간 가열하면 밥은 안정기에 돌입하는데요. 소단에 가득 찬 증기로 인해 밥이 수분을 머금고 보다 촉촉하고 찰진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전분을 익히는 시점이 이제 호화라 그러죠. 밥의 호화라 그러는데 전분을 익히는 시점까지 올라가는 걸 최대한 빨리 해줘야지 전분이 빨리 익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안정기죠. 안정적으로 밥을 쉽게 말해서 불을 약 낮춰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밥을 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무리가 음들이는 단계. 예. 어떻게 보면 끓는 점을 빨리 올려야지 이제 전분이 있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마지막은 뜸들이기 단계. 불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소단에 수분을 고르게 퍼지게 하는데요. 이는 소단에 남은 잔여를 이용한 것으로 솥의 재질에 따라 그 시간과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뜸 들이기가 끝난 냄비 밥의 온도는 약 90도에서 93도 사이. 그렇다면 돌솥의 경우는 어떨까요? 순서나 과정은 냄비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돌솥밥은 냄비에 밥을 지울 때와 달리 강불로 조절할 때 뚜껑을 덮지 않습니다. 필요한 온도까지 열이 천천히 올라 높은 온도가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냄비밥과 마찬가지로 호화기를 지나면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습니다. 수분을 고르게 퍼뜨리려면 수분이 증발해 날아가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야 하죠. 밥맛을 결정짓는 가장 민감한 요소는 온도의 변화인데요.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쌀의 전분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천천히 올라가면 안정화 시기에 물이 부족해져 단단하고 찰기가 없는 밥이 됩니다. 돌솥의 경우 불을 끈 후에도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기 때문에 수분이 안정적으로 퍼져 맛있는 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뜸을 들일 때 온도가 낮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정감 있게 온도가 낮아지니까 훨씬 수분과 조화로 인해서 밥맛이 좋은 거죠. 이게 밥을 하는 도구의 그 전도체 두께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밥은 사람이 먹을 때 60도의 온도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갓 지은 밥은 90도를 넘기 때문에 주걱으로 뒤섞어주며 불필요한 수분과 열을 날려줘야 하는데요. 이를 밥그릇에 담고 식사를 하기 전까지 한 김 식혀주면 가장 맛있고 따뜻한 한 끼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끼를 먹더라도 풍요롭게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제 스스로한테 선물한다 생각하고 이제 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돌솥이나 가마솥 같은 특별한 도구를 사용해서 밥을 지어 먹는 것도 아마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아마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한 끼 식사. 단순히 먹을거리가 많다고 다가 아닙니다. 한 가지 음식을 먹더라도 재료와 조리도구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특성을 살려 보다 맛있게 만드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더 맛있는 밥을 짓고 싶다면 먼저 맛을 지키기 위한 과정과 맛있는 온도부터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한 적정 온도. 우리가 지켜야 할 온도는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바로 식료품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건데요. 최근 식품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서비스, 바로 콜드체인 시스템을 위해
냉매제의 연구 개발 또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콜드체인 시스템이란 식재료를 저온 상태로 유지하며 저장부터 유통, 운송까지 식품의 신선도와 품질을 높여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 콜드체인 그 시스템에서 가장 대두되었던 게 의약품 운송이었습니다. 의약품에서는 2도에서 8도, 또 냉동에서는 마이너스 15도에서 마이너스 25도, 또 정온에서 플러스 15도에서 25도 이러한 것들이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대단히 정확하게 요구되었었는데 요즘에는 식품에서도 식중독이나 어떤 적정 온도를 요구되어지는 그런 상당히 중요성이 대두되어졌습니다. 콜드체인은 2018년 미국 FDA가 승인한 의약품의 44%가 필요로 할 정도로 바이오 물류에서 매우 중요한 시스템으로 손꼽힙니다. 의약품 운송은 생명과 직결돼 있어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이 절실히 필요했던 건데요. 이러한 기술이 식료품의 신선도와 안전을 지키는 저온 유통 체계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식품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냉매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소재는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말하는데요. 고체 상태에서 녹으면 바로 기체로 변화하는 성질이 있어 주위의 열을 흡수해 온도를 급격히 낮춰줍니다. 드라이 아이스의 온도는 평균 영하 78도. 이러한 특징 때문에 냉동식품을 보관하거나 운송 시 녹지 않도록 냉매제로 널리 활용하는 거죠. 그 냉동식품을 이제 가정이나 이렇게 배송을 할 때 옛날처럼 얼음을 넣었을 경우에는 물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이제 제품이 녹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제품에 대한 컴플레인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쓸 경우에는 드라이 아이스는 승화가 돼 버리더라도 제품이 계속 얼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컴플레인이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예. 드라이 아이스의 제조 원리는 이렇습니다. 기체 이산화탄소는 높은 압력을 가하면 액체가 됩니다. 이후 높았던 압력이 급속도로 낮아지면서 액체의 일부가 눈과 같은 결정으로 변하는데요. 이를 다시 강한 압력으로 누르면 고체 상태의 드라이 아이스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배송의 형태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냉매제의 크기도 용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제작하는데요. 냉매제는 운송되는 제품의 신선도를 지키기 위한 냉각 온도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양과 형태가 달라야 합니다. 때문에 크기부터 모양까지 보다 세분화된 규격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죠. 콜드체인 시스템의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냉매제는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중 주목받는 냉매제가 PCM, 상변화 물질인데요. PCM은 어떤 물질이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는 물리적 변화를 통해 열을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즉,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 등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열을 축적하거나 방출하는 거죠.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8도의 냉매이기 때문에 특수한 냉동 제품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PCM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온도대 제작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5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다양한 온도대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 온도가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에 적용을 할 수 있고요.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극저온 상태의 냉매다 보니 근처에 있는 제품들이 간혹 냉해의 피해를 입는 데 반해서 PCM 같은 경우는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PCM은 드라이 아이스와 달리 원하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온도를 한번 적용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적정 온도에 맞춰 오랜 시간 보관해도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아 다양한 식료품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냉매제가 있다고 해도 수송 과정에서 신선도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냉매제와 식품을 담아 이송하는 포장 용기에도 온도를 지키는 기술은 필요한데요. 예전엔 스티로폼과 같은 박스를 주로 이용했지만 최근엔 종이 박스나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박스를 활용합니다. 때문에 포장 용기의 재질부터 디자인, 구조 등을 고려해 제작해야 하죠. 그렇다면 현재 콜드체인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온도 유지 기술력은 어떤 수준일까요? 실제 냉동, 냉장이 필요한 식품을 대상으로 온도 유지 기술을 테스트해 봤는데요. 콜드체인 시스템에선 패키징의 재료에 따라 냉매제의 사이즈나 형태, 중량에 맞춰 포장합니다. 보냉이 잘 되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건데요. 이 테스트를 통해 포장재가 냉장, 냉동의 온도를 고르게 보존하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위치에 온도가 히트 브릿지라든가 히트 로스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위치에다가 센서를 배치하여서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양한 방법을 저희는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식품 같은 경우는 일단 식품이 새벽 배송은 9시간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9시간 기준으로 됐을 때 얼마나 해동이 됐는지 그래서 해동 상태를 보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식품 자체에다가 인접하게 센서를 배치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포장재가 실온에서 운송된다고 가정했을 때 포장재 내부의 온도가 크게 변화한다면 콜드체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겠죠. 때문에 평균 신선식품 배송 기준에 따라 시간대별 정확한 온도를 체크해 포장재의 성능을 살펴야 하는데요. 어떤 재질의 용기, 그리고 어떤 형태의 패키징이 온도를 더욱 잘 유지하는지를 확인하면 그 결과에 따라 냉매제와 패키징 기술을 보다 정확히 보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선한 식품을 나의 식탁까지 안전하게 배송하는 기술. 음식의 질을 높이고 나의 건강을 지키며 풍성하고 깊은 음식 맛을 즐기기 위해선 식품의 적정 온도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있어 먹는 즐거움이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맛, 그리고 음식마다 존재하는 고유의 참맛. 이를 맛보기 위해선 맛있는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단 1도의 차이를 지키기 위한 맛있는 온도의 기술. 이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식탁은 앞으로 더욱 풍요로워질 겁니다.